이번 시간에는 올 2015년 4월 18일을 해봤던 국가직 공무원 시험 선택 과목 중 행정법 총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올해 문제 요형을 보시면은 매년 나왔던 기출문제 영역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고 늘 외우라고 했던 모든 판례들이 거의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부만 조금만 돼 계신 분들이라면 되게 쉽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시험으로 지금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자,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량권이라는 것은 이 행정행위에서 재량권이라는 것은 뭐뭐하면 뭐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어떤 재량권을 줍니다. 재량권을 주는 이유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신축적으로 그리고 좀 더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재량권을 줍니다. 그렇다면 재량권의 반대말은 뭐냐? 기속행위가 됩니다. 기속행위라고 해서 뭐뭐하면 뭐뭐해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것 외에는 못하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뭐뭐해라 딱 이렇게만 나와 있는 것을 기속행위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항상 반대말 재량권이 나오면 반대말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1번 지문부터 살펴보시면 1번 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 일탈이라는 것은 벗어난 것이죠.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고 틀렸죠. 내적 한계가 아니라 외적 한계입니다. 외부적으로 일단 일탈을 했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어떤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을 가지고서 조금 더 권리를 남용한 것이죠. 남용이랑 재량권의 외적 한계가 아닌 이것은 내적 한계가 됩니다.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1번은 지금 틀린 지문이 되죠. 자, 2번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기본적으로 일탈과 남용은 어떤 강학상,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판례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재량권의 불행사에는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포함되어 있게 돼 있죠.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재량권의 불행사로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자, 4번 개인의 신체, 생명 등 중요한 법익에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 자, 재량권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0으로 수축돼서 행정 개입 청구권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재량권 없이 재량권 없이 공무원들, 이 행정기관이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 개입밖에 없다. 이렇게 아예 정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든가 재량권의 0으로 수축 이론은 새로운 공권 이론입니다. 새로운 개인의 공권적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개인의 신체나 생명에 중요하고 급박한 위협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량권을 0으로 수축시켜서 개입을 무조건 해라 라고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지금 재량권 한계에 대해서 맞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이 맞는 얘기냐?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다. 그 얘기는 행정개입 청구권. 그래서 기속행위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2번 살펴보시면, 자, 강학상 예의적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강학상 예의적 승인. 자, 이 말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죠. 강학상 예의적 승인은 허가의 개념입니다. 허가. 자, 그렇다면 허가는 뭐냐? 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포용이 되어 있으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자유를 제한을 시켜놓고 있다가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면 그 자유권을 회복시켜주는 게 허가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행정법상 강학상의 개념인 거죠.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 치료 목적의 마약류 사용 허가 가능하죠.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이것은 판례 956 4810이라는 판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판례는 뭐라고 나와 있냐?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은 법률 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자,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좀 전에 허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강학상 예의적 승인이죠. 그 법적 성격은 이것은 허가가 아니라 인가로 본다라는 것이죠. 인가. 이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개발 제한 구역 내의 용도 변경 허가. 일정한 그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서 자유권을 풀어준다 그랬습니다. 4번 사행행위의 영업 허가. 사행행위이지만 어떤 요건을 갖추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금지시켜놨던 자유권을 해제시키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강학상 예외적 승인은. 자, 3번 살펴보시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써있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라고 했으면은 거의 모든 지문이 다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1번 부관이 주된 행위야 실질적 관련성을 갖더라도 주된 행정행위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그러한 그 부관은 비례 원칙에 반하는 하자 있는 부관이 된다. 이것은 그 2001 다 15828이라는 판례에 의해서 나오는데, 자, 판례에는 뭐라고 나오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서 공원시설 등을 사용 수익할 권리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해서 이러한 부관이 있는 경우라면 비례 원칙에 의해서 반해서 하자에 있는 부관이 된다라고 판례에 의해서 그 규정이 돼 있죠. 자, 2번 살펴보시면 주택사업 승인을 발령하면서 주택사업계획 사업 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기본적으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예컨대 내가 2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뭐 거기 앞에 그 옆에 있는 뭐 도로라든가 공용지를 나보고 기부 체납을 하라. 기부 체납이라는 것은 세금 대신 세금을 걷는 대신에 혹은 아니면 그 이익을 위해서 결합을 시키는 것, 그 국가에서 환수해 가는 것인데 기부 체납을 해라. 그럼 너무 부당하죠. 예컨대 뭐 내가 한 100층짜리 뭐 대형 건물을 지으면서 앞에 도로를 놔준다든가 하는 경우들은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뭐 2층짜리 내가 살 집을 짓는데 앞에 도로를 놔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그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의해서 반한다고 보는 것이고, 요거에 대한 판례는 96 다 49650의 그 판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제가 해설서 따로 올려드린 거에 보면은 이 판례와 판례 번호와 그 판례에서 이 주장이 왜 이런 지문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그 해설서를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해설서 보시면서 이 판례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항상 살펴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의 행사로 인하여 공익성이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하다. 자, 기본적으로 행정법은 공익과 개인이 받는 것에 대해서 비교 형량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비교 형량을 했을 때 너무 개인이 있는 불이익이 크다. 그럼 재량권의 한계를 이탈했다라고 봅니다. 자, 이 내용은 이것 또한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 번호는 제가 그 자료에 다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자, 이건 항상 수시로 나오는 문제, 매년 나오던 문제인데 뭐 이 아니더라도 이 4번 지문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4번 지문 한번 여기선 지금 4번 지문이 답인데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자, 일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 어떤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냐? 일종 운전면허로 다 운전할 수 있는 건 다 취소됩니다. 그리고 동종 면허는 다 취소됩니다. 그런데 2종 면허를 갖고 있다. 1종 면허를 갖고 있으면 2종 면허도 갖고 있다. 취소됩니다. 원동기 면허 다 취소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행정법을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판례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보시면 일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일종 보통면허의 취소 외에 동일인이 소지하고 있는 제1종 대형면허. 대형면허는 일종 물론 보통면허보다는 상위이긴 하나 일종 보통면허로도 그 운전할 수 있는 게 겹치죠. 그리고 같은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기본적으로 일종 보통면허를 갖고 있으면 원동기 장치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은 뭐 중장기 면허라든가 트레일러 면허라든가 일종 보통 면허와는 전혀 다른 면허, 그런 것들은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그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서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와 유사한 그 같은 종이나 같은 그 종류의 면허들은 다 취소됩니다. 4번입니다. 다만 여기서 취소가 안 되는 면허들은 중장기 면허 같은 면허들, 특수 면허들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4번 한번 살펴보시면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행정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행정입법 부작위는 기본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916 11261 그 판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판례 번호는 제가 해설서에 따로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꼭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되고, 2번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 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 과목의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글자 크기를 제한한다고 해서 이 기본적으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국민의 그 전체의 어떤 영향을, 다수의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 진료 과목의 글자 크기를 하는 것은 어떤 광고와도 같은 건데, 이것은 그 의료기관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뭐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의무에 변동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서 2번도 지금 틀린 얘기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2005도 15168 그 판결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3번 살펴보시면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국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더라도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위임 명령이 된다. 이게 뭐 그 하자의 치유, 전환 이런 얘기죠. 하자의 치유죠. 3번은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93추 83 판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보시면 국립대학의 대학 입학고사 대학 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립대학의 주요 요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에 달리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은 된다라는 것이 말이 바뀌어 있는 상태죠. 왜냐하면 이 판례를 보시면 그 헌법소원이 아니고서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그 입학고사의 주요 요강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어떤 행정처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5번 살펴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이 행정법 문제 푸실 때 보면은 끝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이함 이렇게 써 있으면 100% 문제된다. 100% 지문들은 100% 다 판례라는 거 꼭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행정상 강제 집행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 집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행정상 강제 집행, 예컨대 뭐 대집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민사상의 집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틀린 얘기죠. 자, 이것은 그 판례 구토지수용법 제18조에 위반해 그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해설집에도 또 나와 있지만 강제 집행 민사상 대집행이 집행이 됐다. 대집행 대상이다. 예컨대 대집행이라고 쳤을 때 대집행의 집행 대상이 됐다. 그런 경우 민사상의 어떤 강제 집행이나 강제 구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번 건축법상의 강제 이행금은 간접 강제 일종으로서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 무효가 된다라는 것의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2006 470 결정에 의해서 나타난 얘기입니다. 자, 3번
이행강제금은 형벌과 병가될 경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은 판례 번호 보시면 또 따로 나와 있고요. 자, 4번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부과될 뿐 대체적 자기 의무도 포함이 됩니다. 비대체적 자기 의무뿐만이 아니라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2001 헌법 80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6번 넘어가서 보시면, 자,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2004-2809 판례에 보면은, 자, 대집행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것은, 이 대집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체적 자기 자, 대체적 자기 의무라는 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꼭 해야 되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대체적 자기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이 되어 있는데, 토지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건물의 철거와 토지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지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이죠. 여기서 제가 지금 문제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1번이 답이 되죠. 옳지 않은 것이 되죠. 자, 2번 부작위를 규정한 금지 규정에서 자기 의무의 명령권이 당연히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96루 4374번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4번 계고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대집행은 기본적으로 계고가 있고 집행이 있고 이렇게 쭉쭉쭉 해서 4가지 단계가 있죠. 근데 이 각각의 단계가 전부 다 처분성을 인정받아서 각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지금 맞는 얘기가 되죠. 4번 보시면 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권 청구는 가능합니다. 대집행이 사실 완료되면은 중간에 대집행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소의 이익이 없지만, 그런 경우에는 대집행이 완료가 끝났다, 비용 납부 이런 것까지 다 끝났다,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대집행이 잘못된 것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의 청구까지는 기본적으로 통지, 계고, 그 다음 대집행 실행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비용 납부 청구가 있는데, 각각 다 소송의 대상이 될 뿐더러 이 대집행은 항상 최소한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이 4가지는 다 각각의 소송의 대상이 되고, 이미 실행 이전까지라면은 대집행 정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실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취소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문제 삼는 거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집행이 실행되고 난 이후에는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거고, 항상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7번. 자,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은 국가와 나를 일방 당사자로 놓고 하는 소송을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당사자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국가를 상대로 하는 납세 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의 지급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 됩니다. 제가 지금 잘못 국가를 상대로,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액 지급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이 아니라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1번은 틀린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 그러니까 맞는 지문인 거죠. 그러니까 답은 아닌 지문이 되는 거죠. 자, 1번은 지금 맞는 지문이 됩니다. 2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보증금 귀속 조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이것은 뭐 행정 소송이 되는 그 행정 처분으로 봅니다. 이것은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 아닌 항고 소송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3번 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본다는 것이 또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4번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 조건을 부기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 또한 이 당사자 소송의 대표적인 예가 되어 있죠. 이것 또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2번 같은 경우는 그 처분성을 해서 항고 소송으로 본다는 거죠. 항고 소송으로 본다는 거죠. 이 각 지문마다 판례 번호가 있는데 그거는 해설서 보시면은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올해 문제 거의 그 지금까지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하나 의함이라고 다 써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항상 그 제가 교재를 설명해 드리면서도 판례는 외우시라고 얘기하는 게 판례가 워낙 그 지문으로 나오기 좋기 때문인데 기존에는 이 정도까지는 많이 안 나왔는데 그 갈수록 이 판례만 외우면 되는 형식으로 지금 문제들이 많이 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사정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정 판결이란 기본적으로 뭐냐? 내가 억울해서 국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쟁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인용해 주는 것이 옳으나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으나 공익과 비교했을 때 이 내 말을 들어주면 공익이 심대하게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를 인용해 주는 것은 맞으나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사정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뭐 때문에 사정 판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될지도 구체적으로 써서 그것을 판결문을 내려주는 것을 사정 판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살펴보시면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없죠. 당연 무효인 것은 원시적으로 아예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바로 여기서 지금 틀린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뭐 그 판례에도 보면은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은 소송 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종속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 판결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결과 법률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인 경우는 그 사정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례 입장이고 3번 처분이 위법하여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여야 하고 청구 인용 판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2, 3, 4번은 맞는 지문이고 1번만 지금 틀리는 지문입니다. 자, 9번 살펴보시면 자,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 이거는 문제가 판례라고 나와 있죠.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됐습니다. 1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을 취소 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한다가 아니라 이것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민사적으로 가라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원 해직은 이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것 맞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2번 취소소송에 해당하는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 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것이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1번, 2번 다 틀린 얘기입니다. 굳이 인용되려면 소송 절차까지 당해 처분까지 그 소송 절차가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판례 번호 있으니까 판례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3번 특정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 참가자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요구됩니다. 당연히 어떤 참가를 하려면은 그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우리나라 그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자, 이것은 이것 또한 그 판례 번호 해설서에는 기재를 해놨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4번 살펴보시면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무효확인 약간 선언적 소송이긴 한데 무효확인과 취소 청구. 자, 무효와 취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어떠한 이 시점, 이게 시점이라고 보면은 자,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또 한 가지의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무효라는 경우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앞으로 또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소송을 냈다. 무효 소송을 냈다. 무효는 이 원시 시점, 시작하는 시점부터 다 무효입니다. 효과가. 그렇지만 취소 소송은 여기까지는 인정되고 여기부터 무효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는 원시적인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경우는 취소 소송이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그렇게 정리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9번은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10번 살펴보시면 행정상 강제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서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은 국세징수법입니다. 자, 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틀렸죠? 국세징수법 제 62조에 의하면 압류재산의 다음 압류재산은 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허용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린 얘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위임받아서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위임청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인 거고요. 3번 과세청이 압류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 중 하나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그 과세 처분 기준이 법률에 의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과세 처분 같은 경우는 심판 청구나 심사 청구 둘 중에 하나는 꼭 거치고서 소송을 갈 수 있게끔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이전에 있었는데 현재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것은 소송을 가기 전에 행정심판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것은 폐지가 되는데 이 과세 결정, 이 과세에 관련된 것은 보다 전문적인 것을 한번 하고 오라는 것이 행정절차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4번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는 거죠. 행정처분이 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이것도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 넘어가시면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자,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 공개 의무기관으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대학교가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벗어났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린 얘기죠.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라고 해도 공공기관 정부의 지원금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립학교가 있는 것은 모법의 위반을 벗어난다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사립학교도 정보 공개 청구하면은 공개해야 됩니다. 자, 2번 살펴보시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자, 이것 또한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은 가부 여부를 결정하죠. 그래서
거부하는 것 또한 내가 법률상 내가 보고 싶은 자료를 못 보니까 법률상 이익에 뭐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구가 됩니다. 3번 청구 대상 정보를 기재할 때에는 일반 사회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공개 정보가 있다 그러면 비공개 정보는 비공개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만 공개하게 돼 있었죠. 자, 4번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는 청구 취지 변경이 없다라도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12번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행정절차법상 청문 또는 공청회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또 그 판례가 있는 1번 지문 1번부터 4번까지 다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 지문이. 자, 판례 번호는 그 해설서에서 살펴보시고 자, 1번 지문부터 살펴보시면 행정청이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을 하면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다. 중대에 명백하지 않다라는 거니까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이 되죠. 맞는 지문. 3번 청문서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날짜보다 다소 늦게 도달하였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였다면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취유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청문회 어떤 그 의견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해서 이렇게 도달을 참가하라고 도달을 해야 되는데 서류가 제 날짜에는 도달을 안 했으나 내가 그걸 알고 있어서 알아서 갔다. 그럼 하자가 취유됐다. 이게 도달하지 않은 청문서에 참가라는 그 통보가 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자가 취유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3번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그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중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들에게 다시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 입장입니다. 그 기회를 주고서 다시 듣고서 충분한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 청문 그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요거는 그 법에 보면은 행정절차법 제35조에서 청문의 종결에서 35조 제2항에 보시면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 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을 여기서는 지금 지문에서 마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이 지금 틀린 내용입니다. 자, 13번 살펴보시면 13번 통치행위에 관한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통치행위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계엄입니다. 계엄, 비상계엄. 예전에 비상계엄과 그리고 대통령 긴급 제정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항상 나오는 거 그 남북 정상회담 이 세 가지는 거의 안 빠지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칭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이 통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사법심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해외 파병 결정,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면은 통칭입니다.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이상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라는 것이 통칭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맞는 지문이죠. 2번 비상계엄 선포와 그 확대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 이것이 그 예전에 그러니까 5공화국, 6공화국 그 이후에 이제 문민정부 때 그 있었던 재판이죠. 확대 행위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심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비상계엄은 그 통치행위의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적 그 생명권과 관련된 기본권적 생명권과 관련된 것이 문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남북 정상회담. 자, 이것은 뭐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매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그 개최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게 틀린 질문이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북한에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은 형법이라든가 이런 게 위반이 되는데 그런 거는 문제 삼지 않는데 대북 송금한 것은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대북 송금으로 해서 그 DJ 정권 시절이죠. 박지원 의원이 구속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것은 합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이 나왔다. 그럼 대북 송금은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까지는 기본적으로 통치행위에 들어가고 대북 송금이 나왔다. 그럼 그건 대북 송금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항상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번은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14번 살펴보시면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리 협의 소익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나 특허 사업자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적격이 부인된다. 말이 뭔가 이상하죠? 허가가 아니라 이건 특허죠. 특허를 받은 경업자에게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나 특허가 아닌 허가죠. 허가 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 적격이 부인된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14번은 바로 답이 1번이 되죠. 자, 허가라는 것은 기본적인 자유권을 막아놨다가 그 자유권을 풀어주는 거죠. 특허는 형성적 행위죠. 형성적으로 어떤 권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업자에게 원고 적격이 형성적으로 나한테 만들어줬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특허에 문제가 생기면. 자, 2번 원천세 납세 의무자는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를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없다. 자, 원천세 납세 의무자는 그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를 다툴 그 원고 적격이 안 되고 원천세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예컨대 기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급여를 받으실 때 기업에서 원천세를 미리 걷었다가 납부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는 제가 되는 거고 원천세 징수 의무자가 기업이 되죠, 이게. 자, 기업에 대해서는 납세 고지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고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관세청을 그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천세 징수 의무자는 그냥 돈만 걷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원고 적격에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으면은 그 관세청을 가지고 그 국세청에다가 하든지 국가를 상대로 해야겠죠. 자, 3번 사법시험 2차 시험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뭐 판례 번호 있으니까 그 해설집에서 판례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 4번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 시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퇴학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건데 내가 고등학교를 퇴학을 당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등학교 그 검정고시를 붙어서 고등학교 학력은 인정받았다. 그런데 받고 난 이후에 갑자기 고등학교 퇴학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했다. 그럼 이미 그거를 다
획득을 했는데 무슨 그 소의 이익이 있냐라고 하는데 판례의 입장은 뭐냐면 퇴학 처분을 취소하는데 소익이 있는 게 예컨대 뭐 그 학교에 퇴학 처분 당한 것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취업을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협의의 소익이 있다라고 우리나라 판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지문은 1번이죠. 1번은 특허와 허가를 지금 반대로 써놨죠. 설명을. 그리고 항상 이 행정법을 공부하시면서 특허, 허가, 인가 이런 용어들, 개념 정리들 정확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15번. 항고소송에서 처분과 피고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교육학에 관한 도이해의 조례는 그 교육감이 피고가 되겠죠. 틀린 지문이죠. 2번.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피고가 된 게 아니라 지방의회가 피고가 됩니다. 틀린 지문이 되죠. 자, 다음 3번. 내부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의 권한 없는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지방경찰청장이 피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피고가 됩니다. 지금 3번도 틀린 지문이죠. 4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피고. 즉, 이 피고라는 말은 원고 적격이 누구냐라는 것이요.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되면 소송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16번 살펴보시면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1번 문제 풀칠 때 제가 설명했지만 행정개입 청구권이라든가 재량권 영으로 수축 이론은 새로 나온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 공권 하면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선거가 있겠죠.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규제 권한 발동에 관해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건축법의 규정은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판례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 하면은 어떤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청에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재량을. 그렇기 때문에 규제권 발동에 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일 뿐 어떤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건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여기까지만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은 틀린 지문이 되죠. 자, 2번 살펴보시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응답 신청권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맞는 지문이 되죠. 자, 이 얘기는 개인의 안전과 개인의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 어떤 개인적 공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판례 번호 있으니까 판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3번. 다수의 검사 임용 신청자 중 일부만을 못합니다. 검사로 임명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임용 신청자들의 전형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편의 재량 사항이다라고 하는데 편의 재량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인 거죠. 그것이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려서 써줘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건 또 판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일반적인 개인적 공권의 성립 요건인 사회보호성은 무하자 재량 청구권이나 이 무하자 재량 청구권은 사실은 이것도 이제 개인적 공권에 나오는데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검사 임용과 관련된 판례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무하자 재량 청구권이나 행정개입 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얘기죠.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1번과 3번과 4번은 틀린 지문이고 2번이 지금 맞는 지문이 되죠. 자, 다음 17번 살펴보시면 건축법에 허가를 받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적용받는 갑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라는데 이것은 한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지문마다 판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 판례 번호는 992-109888인데 자 살펴보시면 갑은 건축허가 절차 외에 형질 외형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근데 이미 주된 허가를 받으면은 이 형질 변경 허가 절차는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린 얘기입니다. 일단 1번은 틀린 얘기죠. 자, 2번은 건축허가 처분을 하면서 건축허가 사유 외에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갑은 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가 더 두 개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했죠. 또한 이건 판례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번 건축 불허가 처분하면서 건축허가 사유 외에 형질 변경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허가 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 변가 불허가 처분이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거고 4번 살펴보시면 갑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형질 변가도 건축 허가를 받으면 주된 행위를 받으면 이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 안에 포함돼서 돼 있는 겁니다. 자, 갑이 건축 불허가 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형질 변경 불가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불가쟁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가쟁력이라는 건 다시 소송으로 다투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것과 상관없이 그 쟁력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이 되죠. 자, 다음 18번 살펴보시면 자,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인가 기본행위가 성립하지 1번은 기본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어도 당해 인가는 무효가 된다. 당연히 어떤 기본행위가 성립이 무효이면 당연히 원시적인 무효이기 때문에 인가 자체도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유효한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인가가 행해진 후에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인가도 실효된다. 자, 이 얘기는 무효와 취소의 얘기인데 무효는 제가 아까도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시적으로 시작 시점부터 다 무효가 됩니다. 취소는 취소된 그 시점부터 무효가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풀어 쓴 거죠. 그 얘기를 여기에 맞게 풀어 쓴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1번, 2번은. 또한 이것도 판례, 번호 다 있으니까 판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 기본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기본행위 하자를 다툴 수 있고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의 확인의 소송도 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취소 또는 무효의 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어떤 법률 이익이 없다고 해갖고 우리나라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3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이것은 뭐 판례 번호 적혀 있으니까 판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독청이 인허가 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인가가 이미 취소됐다면은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특허의 성질을 갖는다. 자, 이것은 인가가 아니라 이 조합 설립은 인가의 개념이 아닌 특허. 특허는 형성적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뭔가 권리를 형성을 해주는 겁니다. 인가는 허가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조합 설립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사업비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 가입이 되기 때문에 특허의 개념을 가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판례 번호 있으니까 판례 번호 살펴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18번은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19번 살펴보시면 취소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이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이 됐다. 소멸이 되고 일정 기간 동안만 제재를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당연히 소멸이 되겠죠.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한 처분 기준이 불형이 시행규칙이라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틀린 얘기입니다. 자,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제재 기간이 끝나서 나는 이제 제재는 받지 않는데 그 와중에 어떤 처분 기준, 그 처분할 수 있는 처분할 때 법으로 정해지지 않고 처분 기준 같은 경우는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시행령이 규칙이라면 예컨대 그 처분의 그 취소, 시행령까지 구해야 되는 소의 그 이익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그리고 2번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나라 판례의 뭐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번 자연물의인 도룡령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나라의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은 뭐 판례 그대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례 다 일일이 기재해 놨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번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데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딘가에 병합이 되거나 혹은 없어지거나 하면 해도 그 업무에 관해서 승계받은 부서가 있다. 그럼 그 부서가 피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행정법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살펴보시면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예 그냥 내용 자체가 문제가 판례죠. 자, 1번 침입적 행정행위를 한 처분은 그 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2번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고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기간 개정의 조건을 어떤 고려해서 개정을 한 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를 앞뒤를 천천히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건설업자가 시공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대하여 처분 시 법령이 행위 시 법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행위 시 있던 법령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 입장입니다. 자, 4번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 그 법률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 무효는 아니다라고 되는데 당연 무효로 본다라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법이 없었습니다. 그 법이 문제지. 이것이 아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면 더 이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수 없겠죠. 헌법재판소에서 기본적으로 이 법 위헌이다 결정이 났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부수된 거는 당연 다 무효, 행정처분은 다 당연 무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올해 4월달에 봤던 기출문제 제가 서서히 다 풀어드렸는데 이 풀어드린 내용만 생각하시지 말고 하면서 용어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판례 번호들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고 기재해놨습니다. 판례 번호와 판례 요약한 거 다 기재해놨으니까 그거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